인류는 기원전부터 금과 같은 기금속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금술의 이론적 완성은 100년도 안 되는 최근에서야 완성되었죠. 현재 이 연금술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핵물리학이라 부릅니다. 다만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 대비 현저히 낮은 효율성은 아직도 원자번호 79번 금을 최고의 기금속 중 하나로 여겨지게 합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상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탄소 덩어리의 원자 배열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원소를 변형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 원소의 변형엔 별 중심부와 같이 막대한 에너지 또는 위험한 대가가 필요하며 자연적인 변형을 기다리기엔 가장 비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컨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이 우라늄을 관찰하던 중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9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큐리부보가 다른 원소에서도 같은 성질이 있음을 발견하곤 이것을 물질이 무언가를 뿜어내는 능력, 즉 방사능이라 명명했죠. 1899년 뉴질랜드의 물리학자 러더퍼드는 이 방사성 원소가 뿜어내는 무엇인가가 전자기장에서 두 방향으로 갈라짐을 발견하고 그 종을 분류합니다. 그는 얇은 종이를 투과하지 못하고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방사선을 알파선, 얇은 종이를 투과하고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방사선을 베타선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1900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빌라드가 전자기장에 반응하지 않고 앞선 두 방사선보다 투과력이 훨씬 강한 세 번째 방사선을 추가로 발견하고 러더퍼드가 이것을 감마선이라 명명합니다. 1900년 베크렐이 앞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베타선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베타선이 전자와 같은 전하, 같은 질량을 가진 입자임을 발견하곤 이 베타선을 원자 내부에서 빠져나온 전자의 흐름이라 제안했죠. 1909년 러더퍼드와 영국의 물리학자 로이드는 얇은 유리관의 알파선을 조사해 가두고 방전시켜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파선이 헬륨에 이온화된 원자 핵임을 밝혀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러더퍼드와 영국의 물리학자 안드라데가 원자 배열이 고른 니케 결정에 감마선을 조사해 반사되어 나타난 패턴을 분석합니다. 반사된 감마선이 보인 무늬는 간섭 무늬로 감마선이 니케 결정 표면에 고른 원자들에서 반사될 때 회절과 간섭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것은 감마선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와 안드라데는 추가적인 실험과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 감마선이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영역을 포함하는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임을 밝혀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 1901년 러더퍼드와 영국의 물리학자 소디는 원자번호 90번 토륨이 알파선을 발산하면 소량의 원자번호 88번 라듐이 생성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알파선이 원자번호 2번 헬륨의 원자 핵임이 밝혀지기 8년 전이라 이들은 이 결과물과 방사능의 관계를 정확히 연결짓지 못했죠. 이후 더 많은 종류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이 발견되면서 같은 원자번호의 다른 질량을 가지는 동위 원소들의 존재도 함께 발견됩니다. 그리고 1913년 소디와 폴란드계 미국 물리학자 파잔스가 그동안 발견된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의 패턴을 분석해 그 안에 규칙이 존재함을 각자 발견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규칙은 방사성 원소가 알파선을 방출하면 원자번호 2와 질량수 4가 감소하고 베타선을 방출하면 원자번호 1이 증가하고 질량수엔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파잔스 소디의 방사성 변이 법칙이라 부릅니다. 원소들이 방사성 붕괴 과정을 통해 진화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후 중성자 및 새로운 기분 입자들의 발견, 그리고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의 발전은 원소 붕괴 과정과 융합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인류의 오랜 염원이던 연금술에 대한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인위적인 핵합성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럼 자연적인 변화를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우주엔 지독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물질이 특정 힘과 상호작용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며 가장 낮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끔 하죠. 이것은 최소작용의 원리와 연력학 제2법칙에 기인하며 양자역학의 파울리 베타 원리까지 연결됩니다.
사과는 중력에 이끌려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같은 극의 자석은 서로를 밀쳐내려 하며 전자는 반대의 전하를 가진 원자 핵과 가까워지려 하고 원자 핵 속 핵자들은 강한 핵력에 붙들려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에 놓이려 하죠. 하지만 원자 핵의 양성자 중성자가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지 못한다면 핵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플러스 전하의 양성자와 중성의 전하를 가진 중성자는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강한 핵력에 이끌려 가까워져 낮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려 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핵자가 많은 중앙의 핵자는 더 강하게 결합하여 더욱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 되죠. 오랜 시간 과학자들이 축적한 여러 실험적 데이터 결과는 짝수계의 양성자와 짝수계의 중성자 쌍이 홀수계의 핵자 쌍보다 더 강하게 결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한 헬륨의 핵, 즉 알파 입자가 질량 대비 강한 결합력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며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알파선이 흔히 관측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같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은 무한한 거리까지 작용하는 전자기력에 의해 핵 내부의 다른 양성자들을 밀쳐내려 합니다. 이것은 강한 핵력에 붙들려 안정되려 하는 핵자들을 들뜨게 만들어 높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 하죠. 그래서 헬륨과 탄소 이상의 무거운 원소일수록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중첩되어 커진 양성자들의 반발력을 핵자들의 강한 핵력이 쇠사슬처럼 붙들어 상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자 핵 표면의 핵자들은 내부의 핵자들보다 인접한 핵자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핵자들은 내부의 핵자들보다 들뜬 상태, 즉 상대적으로 높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표면의 핵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낮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기 위해 안쪽의 핵자들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즉, 핵 안쪽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 붙들린 물 분자들이 표면 장력을 형성하여 구형의 물방울 모양을 유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면 전체 핵의 에너지는 낮은 상태, 즉 안정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을 이루던 양성자 중성자 비율에 비대칭이 생긴다면 핵은 불안정해집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와 같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페르미온에 속합니다. 즉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곡차곡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 속 궤도에 차곡차곡 자리하는 전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추가된 핵자는 기존의 핵자보다 더 높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핵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핵이 가질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 중 중성자가 양성자 대비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부자연스러운 경우에 해당하죠. 앞서 말했듯 모든 물질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이려 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자들은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배열을 찾아 진동하다 안정될 때까지 물방울이 터지듯 알파 입자를 방출하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며 베타선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들떠있던 핵자들이 안정되며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련 출신 미국 물리학자 가모프가 처음 제안하고 1936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와 미국의 물리학자 휠러가 발전시킨 액체방울 모형이며 핵 물리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이 바라보는 최신의 원자 핵 모형은 더 구체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짝수의 핵자쌍이 왜 더 강하게 결합하는지도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첫 발견 후 과학자들은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 속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눈으로 지켜보며 측정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그 결과는 방사성 원소가 원소마다 특정 붕괴 상수를 가지며 그 속도가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샘플 속에 방사성 원자가 많을 땐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원자의 수가 많지만 남은 방사성 원자의 양이 줄어들수록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원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방사성 원소가 생성된 시기와 관계없이 고정된 붕괴 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붕괴 확률을 가지는 하나의 원자 또는 소량의 원자를 가진 샘플을 놓고 모두 붕괴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그 결과는 무작위적이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보가드로 수에 상응하는 무수히 많은 방사성 원자가 모인 덩어리들을 놓고 보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입자의 수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당대 과학자들은 방사성 원소가 특정 붕괴 확률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20년대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미시세계 입자들이 원자 속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미시세계의 모든 현상도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방사성 원소가 고유한 붕괴 확률을 가지는 이유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28년 가모프가 고전 역학으론 설명 불가능했던 알파 입자가 강한 핵력 포텐셜 장벽을 넘어 방출되는 현상을 양자 터널링 효과를 적용하여 계산해냅니다. 그의 계산은 앞선 실험들의 결과와도 일치했으며 방사성 붕괴가 미시세계의 확률적 성질에 기인한다는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이 원소별 붕괴 상수를 이용해 방사성 원자의 총수가 초기 대비 50%가 되는 주기를 계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감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2제곱초의 아주 짧은 원소부터 10의 24제곱년 이상의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원소까지 그 편차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우리는 지질학적 샘플이나 고고학적 유물, 죽은 생물 등의 연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방사성 붕괴의 종류는 좀 더 세부적이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시 화장실 다녀올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